콜라주 같은 경우는 그 종합적 입체주의식의 피카소와 브라크가 파피에 꼴레, 종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림에다 덧붙이면서 처음 만들었던 게 나중에는 콜라주, 그래서 종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작동사들을 다 붙인 그런 형태로 발전됐고, 특히 초현실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콜라주 같은 경우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어떤 작업이자 그 사람들의 작업을 선도 이념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콜라주는 뭐냐면은 로트레 아몽의식 이런 게 있죠. 아름답도다. 수술대 위에서의 재봉틀과 우산을 만났죠. 이런 시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술대라는 낯선 공간, 새로운 맥락이죠. 새로운 맥락에 다른 맥락에 있었던 것들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위랑 재봉틀은 상관이 우산이랑 재봉틀 그걸 상관이 없죠. 얘들은 각각 다른 맥락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끌어다가 다른 맥락에다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버틀러가 말했던 그 된장녀, 제가 말한 된장녀는 버틀러를 응용한 된장녀 이런 거죠. 원래 된장녀는 안 좋은 맥락에서 사용되던 건데 그거를 새로운 수술대 또는 새로운 맥락에다가 갖고 오는 겁니다. 갖다 붙여요. 재맥락화시키는 거죠. 이게 콜라주입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말하는 저항의 방식은 예술작품 중 콜라주에 비교했으면 반면에, 메갈리안들이 사용했던 미러링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에 비교하자면 사실주의, 후대 같은 거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가부장제적 배제 실선을 그대로 그냥 미메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메식스에서 전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그림을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미러링이 콜라주적인 방식으로 전개됐더라면은 버틀러가 말했던 그 원래 맥락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재맥락화하고 또 의미를 역전시키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배제 폭력에 대한 저항이란 기체 아래 행했던 작업들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배제 폭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떻게? 나쁜 표현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전락해간 과정에서 분명히 배제 폭력이 이미 회원들 안에 내재해 있었다, 체화되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비록 몇몇 소수이긴 하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나쁜 표현들이 있었고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나쁜 표현이 있었고요, 등등등 원래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다소 나쁜 표현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러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메갈리아 회원들은 미러링을 즐길 수 있었는가, 나쁜 표현을 즐길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외부의적인 남성 일반에만 집중하느라고 자신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 가장 강력한 적을 못 본 거죠. 그 강력한 적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미 그녀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가부장제적 질서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배제하는 폭력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보편적 모델이었어요. 모든 여성은 억압받는다 라는 보편적 명제였고, 모든 여성은 피해자다 라는 보편적 명제였고, 그 반대국에는 모든 남성은 피해자다 라는 명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메갈리아 회원들은 여성이라는 이 이데올로기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이데올로기 안에 스스로를, 자기 자신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건 사실 심층적인 구조의 변은 굉장히 표면적인 현상에 속합니다. 물론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기제 자체는 심층적인데 이데올로기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면적인 현상인 이데올로기, 여성 이데올로기의 배후 또는 심층에는 일종의 상징적 질서 내지는 구조적 질서가 숨어 있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더 심각한 배제는 이야기 정리되기 전에 여성이라는 이별류가 무슨 뜻인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잠깐 이것만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문이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뜻인지. 여성 일반이요?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1세대, 2세대에서 이제 본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여성의 보편적 모델을 세웠단 말이죠. 그 여성의 보편적 모델 자체가 그 페미니즘이라는 기차에 몰인 여성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페미니스트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단적 정체성 자체가 이데올로기인 게 맞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저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쓰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층적 구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함과 배제, 안과 밖, 닮은 자와 닮지 않은 자,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 이런 거가 있겠죠. 이 배제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그 빈곤이라는 표현 대신에 배제라는 표현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빈곤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배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류의 약자들한테 다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약자들은 다양한 권력 관계에 있어서 배제된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배제한다는 것은 떼놓는다는 거잖아요. 이 배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이거 눈에 보이는 분할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할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까요? 어떻게 상징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지, 안과 밖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배제된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문제를 건질 수 있겠죠. 비록 사회 안에 있지만 다른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사실 같은 상징적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할까요? 그 메리 더글라스라는 영국의 사회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뒤늦갱이랑 그 구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이라는 이 대립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지각할 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낄 때, 감각적인 차원에서 지각할 때 어떻게 이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이라는 것들이 마치 범주처럼 작용하는지. 내가 이미 어떤 감각을 하고 느끼고 그래서 감정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간의 구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데 불순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상징적인 질서를 구축합니다. 이 상징적 질서는 구조적 질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의 심층에 있고 보이지 않는 질서죠. 근데 이 상징적 질서를 원활하게 작용시키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배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립상이 하나 있죠. 배제 대립상은 포함이죠. 한편으로는 포함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시킵니다. 우리 편, 나와 닮은 사람, 우리라고 인정이 되면은 포함되고 우리 안에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 바깥으로 배제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포함과 배제
이 두 가지 대립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회적 공간이 어떤 상징적인 절단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안과 밖, 중심과 변두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도덕적인 관념까지도 건드림이 되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언어 표현들, 뭐 혐오 표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천들, 뭐 차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눈짓이나 또는 표정, 사소한 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불순한 것과 관련된 배제와 포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된다는 건 뭐냐면은 나란이에요, 나란. 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 자, 여기는 배제된 쪽이고 이쪽은 포함된 쪽이에요. 두 직선이 평행할 경우 이 두 직선은 결코 서로 만나지 못하죠.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가 갈비뼈거든요. 옆구리를 대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계속 직선을 향해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옆으로 서로 끼고 평행해서 가기 때문에 결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누구였죠? 생태쥐가리였나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본다. 이 표현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데 많이 쓰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배제한다는 얘기가 농담이고요. 생태쥐가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배제된 자와 포함된 자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서로 나란히 갈 경우 이 둘 간의 어떤 교환은 불가능해요.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배제라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연속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에 배제된 인간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배제된 공간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배제라는 것이 여러 명에서 다수가 된다면은 이거는 배제가 아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성이라는 그런 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설명을 통해서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 순간 우리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죠. 배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지금 배제된 자와 포함된 자들 간에는 평행선이 그려지고 선은 서로 접해 있지만 결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있단 말이죠.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상징적 간격이고 상징적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공간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구분된 배제된 자와 포함된 자, 우리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간의 구분이 뭘 뜻하냐면은 이 두 집단들 간의 유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사성이란 뭐냐면은 나와 닮은 또는 우리와 닮은. 그러니까 지금 나랑 나란히 가고 있는 저 배제된 자는 나와 닮지 않은 자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이거 예, 아주 적절한 예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 공격을 서로 간에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요. 물론 제3세계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에서는 인도 델리에 가면 시어머니 수용동이 따로 있대요. 감옥에. 하도 살인사건이 많아서. 지참금 안 가져온다는 얘기. 1년에 한 500건 이상.